탈북어민 북송 사진 공개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철저한 규명에 나서겠다 밝힌 상황에서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만났지만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탈북어민 북송 관련해서 공방이 치열한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여기다 특별검사까지 도입하자 이런 겁니까? 이건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지키는 보편적인 국가로 기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난민협약이나 여러 가지 국제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입된 조약 중에 하나가 어떤 외국인이든 뭐 탈북민이든 누구든 이 고문이 허용되는 국가로는 송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그 조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고문이나 직결 처형 등을 얼마든지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설령이 2명의 탈북 어민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흉악범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국제조약상으로는 고문이나 또는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북한으로는 보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나 유엔 같은 데서도 이러한 사진 공개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충격적이다,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 등을 공식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설령 이 사람들이 흉악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한 기간 조사를 해서 국내법에 의거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국가의 하나의 기능일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조사에 걸린 기간은 고작 사흘이었죠. 그리고 5일 만에 지금 사진이 공개된 것처럼 강제로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시켜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범죄를 사흘 만에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절도죄도 제대로 조사하고 피의자가 항변하면 일주일, 2주일 이상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너무나 빠른 기간 만에 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들의 혐의를 확정지어서 북한으로 송환한 것에 혹시나 그 당시 추진하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도 지금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주장 너무 어떤 범죄에 대한 조사 기간이 짧은 순간에 끝났다라는 점과 또 고문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이 과연 인권적인 측면에서 맞느냐라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원론적으로 당연히 뭐 합당한 얘기입니다. 인권 당연히 지켜야죠. 예,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흉악범은 맞아요. 그냥 본인들이 자백을 했고 당시에 뭐 탈북 어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탈북 흉악범인데 이분들 넘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정보자산으로도 이분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왔다는 부분은 확인이 됐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백을 했었고. 그리고 이분 기간이 짧다라는 부분만 얘기를 드리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된 조사는 보통 평균적으로 3에서 5일 정도만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거나 아니면 기소 의사가 정확하지 않다, 아니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돌려보내기 위해서 보통 이 정도의 조사 기일만을 거친 채 북한은 송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분들 조사 과정에서 자기들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지만은 자기 죽더라도 조국에 가서 죽겠다, 북한 지역에 가서 죽겠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통일부에서 내놓은 사진을 보면 뭐 아주 돌아가기 싫은 표정에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죠. 남한에서 16명 죽이고 예를 들어 유영철 같은 사람이 북한을 도망갔어요. 근데 도저히 받아줄 수 없어요, 북한에서도. 그러면 남한으로 넘어오겠다고 했을 때 이분들 당연히 처벌받을 거 알고 중벌로 처벌받을 것을 아는데 순수히 넘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건 입장 바꾸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고요. 저걸 어저께 통일부에서 이걸 공개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해서 수사로 가더라도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감정적인 여론몰이를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저는 이 사건에서 지금 정말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3년 전에 북한으로 넘어간 이분들의 인권이 지금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국가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그렇다면 이제 들긴 합니다. 특검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 특검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특검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특검을 보통 도입을 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가 그렇게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약간 의문스럽고 오히려 특검은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전에 국회에서 할 일은 국정조사로 먼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거나 어떤 뭐 편향적이다거나 이랬을 때 국회에서 특검을 제안해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럼 이렇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민 북송이 그 당시 범죄였다면 왜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민주당이 이 네. 탈북어민 북송뿐만이 아니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도 왜 그때는 아무 말 안 가만히 있었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확대시키느냐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설명을 듣는 것도 그 당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이 제한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차단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국방부나 국정원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원천 정보를 가리지 않고 제한 없이 이제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봤더니 그 당시에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실제로 어느 정도 야당 의원들이 반발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힘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묻힌 감이 있죠. 지금 와서 이걸 확대하는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접근하기 힘들었던 정보를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환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 오늘도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금리회의, 금융회의 주재하기도 했었는데 정부라는 것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과 경제에 대한 일도 하면서 이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 그리고 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지키는 보편적인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비슷한 질문 다시 한번 드려야 할 텐데 요즘에 이제 다시 소환되는 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에 변호했던 네. 페스카마호 사건입니다. 아마 네.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우리나라 우리 국민 선원을 살해했던 중국인 네. 선원을 변호했던 네. 일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네. 변호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네, 거죠.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왜 북한 범인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정확하게 재판까지도 이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페스카모 사건과 이 사건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페스카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었고요.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북한 어민 이게 북송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저분들 북한에서 다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그냥 말만 해서 본인들도 자백만 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더라도 자백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내가 살해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재판에서 하더라도. 네. 그럼 다른 증거를 북한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었나요?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페스카마 사건 이게 해상 사고라서 아마 비슷하니까 이것을 또 우연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끌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만약에 북한의 그 어선이 대한민국 영해상에서 그렇게 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분들 다 북한 해역에서 이 사건 다 저지르고 북한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도망갔다가 우리가 이분들이 기소 의상을 가지고 해상에서 납포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 체포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소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봐서 송환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송환을 한 것이고요. 예, 저는 이 부분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패스카머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더 추가 질문을 하면 검찰이 지금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이 사건 자체가 현재 뭐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네.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뭐 부정적인 평가 조금 높아지는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지난주 뭐 2주 상간에 지금 계속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뚜렷한 반등의 기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파동이라는 어찌 보면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다툴 수 있는 논쟁거리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하락이 됐는데 나중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상승 기반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야의 문제로 갈라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뭐 인사 참패, 뭐 지금 뭐 소통이라든지 일방적 독주, 이런 각각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정정국으로 가겠다. 지금 사정정국으로 가고 있는 입구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그렇다고 한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사정정국에 대해서 그래, 윤석열 정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오히려 저 어저께 조선일보 칼럼 사설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국민의 고통 분담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어요.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정정국으로 간다고 한들 지지율이 상승이 될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뭐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뭐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되기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 상승을 위한 돌파구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게요. 네. 그러면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이런 과거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면 야당에서 문제 제기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지율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변수인 것이고,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할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러면 이 중차대한 문제, 우리 국가의 어떤 인권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문제를 진상규명 안 하고 넘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제가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쉽게 예단하지 못하겠는데요. 설령 지지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혹은 이런 야당의 어떤 반발 때문에 지지율에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개혁도 마찬가지고, 과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어떻게 다뤘는지,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에 약 1,000명 정도의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경우 아주 예외적이고 드문 케이스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분단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그럴 때 과연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어느 정도 충분한 조사 기간과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세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정부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과거의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잘못한 것을 분명히 찾아냄과 동시에 네. 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지 않는, 이제 우리가 유엔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선진국인데,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처리한 이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선진국의 진행 처리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민망할 정도이거든요. 그런 제도를 조금 합의안을 만들어내자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다 좋아, 추사를 하고 이 부분은 다 좋은데요. 저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증거물들을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이 또 판단을 바꾸는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은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또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또 다시 상황이 또 판단이 바뀔 겁니까? 국가 행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걸 보고 예측 가능성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건 과정을 보면서 공무원도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새 신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경우가 많잖아요. 문재인 정부 역시도 적폐 수사를 꽤 오랫동안 끌고 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지쳐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사정정국에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수사가 대장동까지도 또 진행이 되고 하면 정말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만큼 빨리 끝내야 피로감이 좀 줄겠습니까? 가능한 빠르고 적확하게 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왜 전 정권 수사를 하느냐. 현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야 진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동안 꽁꽁 감춰놓았던 여러 가지 증거들도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이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뀐 다음에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진술과 새로운 증거들이 확보됐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안 하면 그 수사 안 한 게 또 직무유기가 되어서 수사기관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모든 수사나 사정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업무를 정치와 연관해서 보는 게 저는 정치 과잉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정권 수사는 수사대로 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좀 건조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민생 이슈나 경제 이슈 그리고 뭐 협치와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전 정권 수사는 처음 1년 동안 다 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자꾸 미주알 고주알 말을 못하는 게 문제다.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한 원칙대로 하게 남겨두고 정치가 미래나 민생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도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공무원들이 새로운 또 증거들을 다 내놓게 돼서 또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뭐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정말 그 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정책 판단이나 넓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사법의 잣대로 뒤늦게 가서 그걸 다 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러면 정책 판단의 문제들이 다 그러면 사법의 잣대를 대한다면 앞으로 그럼 검찰에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이거 하게 되면 검찰에도 물어보고 법원에도 물어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 실행이나 어떤 통치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법의 잣대로 내놓는다면 그럼 정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그냥 법대로 한다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조금 자성할 필요도 있고 사법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원구성 얘기를 할 텐데 부딪히는 게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 분위기는 끝나는 분위기인데 행안위와 과방이 과연 누가 갖고 가느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나씩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 나누고 아니다. 야당이 다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이 행안위도 행안입니다만 과방위에 좀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과방위를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영방송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장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공영방송의 노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경험을 했었고 그분들이 다 현장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기사 쓰고 하는 걸 사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일일이 또 그걸 전부 다 그 사장의 책체대로 물들일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수 자체가 민주당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과방위원장을 맡아도 과방위에 포함되는 이 소속 위원들 숫자는 민주당 수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해서 그 상임위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 위원을 확보한 민주당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행안위나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의원 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의원 수가 많은 민주당이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장마저도 민주당이 맡게 되면 위원장도 민주당 그리고 다수 상임위원들도 전부 다 민주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무적으로 조금 민감한 상임위원회에 한해서는 소수 정당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정부 입장으로서 운영을 해가고 민주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위 내에 훨씬 더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을 포함시키거든요. 보통 제가 국회 상임위 구성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4-5명 들어가면 민주당 의원들은 막 8명, 9명까지도 들어가요. 절대적으로 머릿수 차이가 납니다. 충분히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방송 장악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것 좀 어처구니가 없고 그 대선이 지난 3월 9일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지적하는 일부 방송국들의 뭐 새로운 신규 MC 영입, 최근에 TB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편향적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던 변상욱 기자를 새로 앵커로 영입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방송국들 정부 여당 별로 눈치 안 봅니다. 방송 장악할 수도 없고 이걸 하기 위해서 과방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억측인 것 같습니다. 참 언론을 보는 두 당의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와의 설전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언론관이 편향돼 있다는 게 보여요. 특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나 MBC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론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다. 전 글쎄요. 그렇게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상당히 언론관 자체가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우리가 MBC 사태와 KBS 정인주 사장 쫓아내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데자뷰가 일어날 것 같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돼서 지금 MBC가 정상화하는데도 한참 걸렸고 사장 한 명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당시에 MBC 김재철 사장 바뀌면서 그 난리가 났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상임위원들이 많으니까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진행 방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이 진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이렇게 견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진행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과방위를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아니 법사위하고 운영이 다 내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라면 여당에서도 좀 통 크게 좀 양보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법사위 운영위는 내어주신 게 아니라 약속에 탄 거고요. 운영위는 원래 여당이 운영하는 것이고 법사위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다른 정당이 가지는 게 국회 유구한 전통이고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었잖아요. 이게 국회의 전통과 관행을 깨트렸던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지 이번에 국회의장 민주당이 하면서 법사위원장 약속대로 국민의힘이 맡게 된 것은 민주당의 양보가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행안위 과방위는 그와 별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구 원내대표가 만났고 네. 또 추가적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행안위와 과방위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협치와 조속한 원 구성을 위해서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최선의 지혜를 좀 모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랄 것 같습니다. 예. 하나씩 나눠 갔느냐 아니면 한쪽에 두 개를 갖느냐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뭐 시간 관계상 이제 각 당의 이야기 하나씩만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이후에 이른바 윤핵관들의 분열이냐라는 부분이 나온 게 이제 권성동 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에 좀 불화설이 약간 나오고 아니다 내일 밥도 먹는다 이런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 불화설은 약간의 기대에 기인한 억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화를 해요. 했으면 좋겠다. 네, 뜻입니까? 그래야 기사 쓸 게 많아지니까요. 네. 근데 제가 두 분을 지난 대선 경선 초기부터 캠프에서 같이 뵙고 일을 했었는데 단순히 어떤 정치적으로 함께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사적으로 끈끈한 그야말로 형제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얼마 전에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에 화답하듯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뭐 오해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 윤리위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의총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이 혼란을 조금 추스리자. 네. 그리고 정부의 국정운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일치 단결하자고 한 목소리 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기 전대나 비대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소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요. 당원 당규상 당대표 거리 이전에는 조기 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거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현재로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그 의총에 그리고 또 이 지난 주말 사이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 만남에 장제원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알다시피 장제원 의원은 그때 지역구의 주민들 약 1,000여 명과 함께 뭐 산악회 일정을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이 지역 주민들 1,000명 모으려면 한두 달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1,000분과 한두 달 전부터 했던 약속을 어떻게 어기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오는 이 불참으로 인해서 자꾸 너무 많은 상상력들이 가미되어서 국민의힘 내부에 또 다른 분열을 조장시키고 싶은 것은 아닌가. 내일 오찬을 통해서 두 분의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두 분의 관계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당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거나 분열을 만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위원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위원장이랑 만났어요. 네, 네.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네.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대표 출마를 한다고 그게 또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네. 지난번에 당원 당규상 안 된다. 네네. 뭐 당 원칙에 예외가 안 돼요. 그리고 예외가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한테 해당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청년 정치인이 할 게 아닙니다. 당에 정해진 원칙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억지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토사구팽이라잖아요. 아니 뭘 잡았나요? 뭘 잡았어야지 구팽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런 행보는 오히려 민주당 원들과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 정말 청년으로서 정치를 시작하고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큰 해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